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어떻게 요즘 뭐 소득세 개정안 뭐 발표가 다 됐고 거기에 본인이 어디에 적용을 하실 수 있는지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정책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꾸 예외 규정이 나오니까 원칙이 흔들리니까 예외 규정이 자꾸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피곤하고 어려운 그 지금 부동산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희 프로 잘 시청하시고요. 그 가이드 또는 길을 좀 방향성을 저희 프로를 통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릴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도시공간 곽창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프닝이 적당히 했나요? 네,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 원칙이 자꾸 잘못된 원칙인가요? 워낙 규제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지금은 나중 가면은 이 복잡한 규제들이 얽혀가지고 해석의 문제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부동산 정책 실패하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고 역대 정부 포함해서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일반적인. 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이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나오는 거. 벌써 6번인가 나왔죠? 예. 앞으로도 계속 그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거는 그 비슷한 성격이었던 참여정부 시절에는 그래도 한 3, 4개월에 한 번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속도가 더 빛의 속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많은 부동산 정책들을 내놔왔지만은 그다지 성공적이진 못했고요. 또 우리가 부동산과 더불어서 이 정책을 계속 내놓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교육정책 분야인 것 같아요. 부동산 교육이죠. 예. 이번에 뭐 자사고 특목고 폐지와 관련해서 이 교육정책하고 부동산 정책이 또 맞물려 가지고 이 뭐 집값 상승 부추기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맹모 삼천지교보다 더 강한 그 교육열을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세권이라는 것들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짓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이걸 입안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 혹시 우리 이 단장님은 그 자녀를 그 교육시키는데 본인이 직접 관여하시나요? 저는 늘 신경만 쓰는데 관여는 안 합니다. 뭐 학교 보내고 이렇게 진학하고 하는 거 별로 관여 안 하시죠? 그 교육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대체로 보면은 교육 문제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주부들이 많이 하게 되거든요. 관심도 많고 정말 자세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교육 정책을 참여해서 만드는 분들은 아이들 진학에 관심을 가져본 분들이 아니고 그렇죠. 아빠들이 만든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부동산도 비슷해요. 부동산도 정책회의 같은 데 가보면은 실제로 부동산을 하고 있는 분들, 뭐 중개업자라든가 부동산 실전을 하고 있는 뭐 개발업자나 뭐 대행업자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대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면면을 보면은 집 한 번 사보지 않은 우리 보통 집을 구입하더라도 이렇게 뭐 남편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 내 집 마련하건 뭐 투자를 하건 간에 대부분 그 부인이 하게 돼 있는데 부인이 부동산 정책에 참여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실전 내용을 잘 모르면서 이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그 문제가 좀 더 커지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뭐 이론적으로야 충분히 무장돼 있겠지만은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곽대표님 말씀하신데 그 이론이란 거는 실전이 바탕된 거를 정립을 해놓은 게 이제 이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전이란 거는 변수들로 인해서 계속 변화하고 뭐 생각지도 못한 변수 한 가지만 들어와도 그 시장 자체가 붕괴가 되는 그런 사태를 초래하는데 단지 뭐 시계열이라든지 뭐 그랜저라든지 이런 표본화된 어떤 수치나 또는 그럴 것이다라는 어떤 이론을 갖고 하는 게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상을 추구하는 것도 뭐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그럼요. 없는데 그럼요.
그 이상이 그런 어떤 이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책정을 하고 예, 예.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단계별로 차근차근 현실적인 면을 외면하지 않고 그 이상을 추구해 간다면 좋은데 예, 예. 지금 우리 교육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을 보면은 당장의 단기에 그냥 문제가 터지면은 단기간에 몇 개월, 1, 2년 안에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결국 계속 정책 실패가 나오지 않나. 임기가 예를 들면 중임제라든지 이렇게 기간이 보장됐으면 대개라는 10년은 대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면 시장이 뜨겁다니까 단지 급하게 막 아스핀을 한 알이 아니고 10알이라도 먹여갖고 일단 열만 떨어뜨리면 본인이 근데 그 안에 내성이 생긴 거는 간과했던 거죠.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이게 부동산 정책을 보면은 이게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예, 예. 대부분 주택 정책이고 이 집값을 안정화시킨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잡는다. 이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물론 시장은 자꾸 변합니다. 침체됐다가 또 과열이 됐다가 이렇게 바뀌어가고는 있는데 이제 과열이 되기 시작하면은 당장 그 과열을 막기 위해서 당장 집값을 잡아야 된다 이런 목표를 세우지만은 예, 예. 실제로 시장은 과열되기 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에너지가 쌓여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누른다고 해서 잘 잡혀지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과열이 될 것 같으면은 그런 징후를 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맞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대부분 부동산 정책의 그 수단을 사용하는 걸 보면 그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죠. 공급을 늘리고 줄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공급을 늘리고 줄이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 걸 하게 보면 대증요법으로 집을 못 사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예를 들면 분양을 잘 못 받게 한다든가 대출을 묶어서 안 해준다든가 또는 세금을 많이 때려서 못 사게 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런 세금이라든가 대출 규제 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가격 규제 청약 제도 이런 걸 규제를 해도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있단 말이죠. 예, 예를 들면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겠다는 실수요자들은 투자 수요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대충 보면은 연간 한 5, 6만 명 정도의 실수요자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결혼하는 사람들, 아이들 취약 때문에 집을 옮길 사람들. 열실주택 수도 거의 포함돼. 그렇죠. 또 집이 없어지면서 예. 멸실되면서 나와서 집을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수요가 있는데 사지 말라고 아무리 이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써도 예, 예. 그럼 사지 말라고 하면은 일정 기간 안 사고 있지만은 그분들이 계속 구입을 늦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정 기간이 되면은 이 수요자들이 모이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참여정부 시절의 정책하고 이번 정책이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은 뭐냐면요. 참여정부에서는 그래도 좀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갖고 그렇죠. 유예 기간을 두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번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은 일시에 한꺼번에 규제를 해버렸고요. 이 수요 규제 플러스 공급까지 같이 규제해 버리는 측면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면 공급이라는 게 집을 지어가지고 신축을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은 시장의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매물이 나오는 것도 공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파리 대책을 시행하자마자 바로 투기지역 가산세를 적용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가산세를 적용하면은 바로 팔 분들이 팔 수가 없는 매물을 도저히 공급할 수가 없는 구조가 바로 돼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공급이 끊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바로 발생이 된 거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조바심을 좀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미스매칭을 보였던 정권 자체가 참여정부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지금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어쨌든 시장 왜 같은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아니다 이런 문제들이 제가 며칠 전에
모임을 갔었어요, 박 대표님. 근데 네. 거기는 뭐 전혀 부동산에 관련 없는 뭐 의사분도 계시고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자영업 하는 계시고 뭐 얘기를 다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고 집값 어떻게 다 물어보세요. 물어보긴 물어보는데 술 한잔 들어가니까 다 답을 알고 계세요. 네. 딱 하나요. 이렇게 공급을 못하게 하니 누가 나 같아도 안 팔리고 이거 오를 거 뻔하지 않아요. 일반인 시각입니다, 그게. 근데 그 일반인 시각이 할 지언정, 그럴 진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공급이나 이런 측면을 이렇게 눌러서 그 경직성을 부여한다면 이게 이 반탄력이 도대체 얼마나 커질지 이 공급을 이렇게 못하게 단지 공급을 하는 게 이제 16만 호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한다는 그거 하나 이제 풀었는데 참 걱정도 많이 됩니다. 곽 대표님은 뭐 정부를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전 김영삼 정부 그 말기부터 해서 이 시장 전문가로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뭐 저도 주로 김대중 정부 또 뭐 그쵸. 참여정부 이렇게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학습 효과란 말로 하는데 이제 다른 거는 지금 계신 분들은 그때와는 다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때는 실패점,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이런 기싸움하는 구조처럼 시장하고 기싸움하는 힘겨루기 하는 구조로밖에 안 보여지는데 이 올고지 피해는 내 집 마련 진짜 이 정부에서 캐치플레이를 내세운 서민복지 주거 로드맵 아닙니까? 집 없는 사람 집 하나 마련하려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뭐 이사 수요도 있고 뭐 가구수 분화하는 수요도 있을 테고 그런 수요에 대한 새 집에 대한 또는 기존 주택을 조금 넓은데 양지의 것을 옮기고 하는 수요를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보려는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시장의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참여정부 시절하고 지금하고는 전세가율이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중과세를 할 경우에는 참여정부 때보다도 더 매물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고요. 또 더 큰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건축 같은 것도 이주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할 텐데 지금 올해 지금 뭐 공급 계획들을 보면은 주요 건설사들이 이 정비 사업 아니면은 뭐 땅도 확보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실제로 그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아파트 이런 거 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예.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아파텔 뭐 또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현재 그렇게 수요층이 많지 않은 그런 상품들을 주력으로 공급하게 되는 단지 거죠. 규제가 없으니까. 거기는 규제가 없으니까요. 예를 들면 뭐 수도권과 지방을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지방은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인데 수도권에 앞으로 공급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규제가 수도권에 또 계속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 규제 정책 때문에 수도권이 한 번 더 이 정책의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바라는 거는 예. 이 정책을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보려고 조바심을 내지 말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당장 결과물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적어도 지금 정책을 잘 하면은 그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한 3년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3년 후에 그래도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되고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시장의 기능을 인정하면서 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정책이 너무 이상적인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시장을 성과 악으로 나눠놓고 뭐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악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에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그렇죠. 경제 민주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 경제라는 건 돈이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하는 그럼요. 거잖아요. 사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도 전세를 선택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돈이 없는데도 굳이 전세를 선택하지 않고 집을 구입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거를 일정한 틀을 딱 짜놓고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그 안에 모든 거를 다 짜맞춰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이 시장도 더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또 가격의 경직성을 불러와서 가격을 더 올리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뭐 어차피 다 아시는 얘기인데 우리는 겪었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신랄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보통 정치를 얘기할 때 타임갭이라는 걸 많이 얘기합니다.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단임제 이런 얘기했지만 그 표를 의식하지 않는 타임갭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최소한 이 주택 정책 산업인 이 주택 문제하고 그 교육 문제만큼은 정말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타임갭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집이란 게 투자재가 아니고 뭐 거주한 투자재가 아닙니까 집이? 그러니까 이미 투자재가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재가 아니고 거주권의 대상인 단지 사는 데다 이런 주장만 하시는 분들이 입안을 하고 이 정책을 하니 문제가 좀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게 어쩌면은 그 민주화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우리가 뭐 오랜 전통적으로 민주화를 이뤄온 게 아니고 단기간에 하다 그렇죠. 보니까 모든 게 표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론을 의식하고 포퓰리즘이 되고 당장 결과를 내놓아야 되고 이런 조급증 때문에 이렇게 계속 조급하게 하다가는 표로 정책을 하다가는 영원히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정책은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더 가면은 시사 프로가 되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곽창석 대표와 부동산 정책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일단 급하지 않고 대개를 가지고 인위적인 수요 공급을 억제하는 이런 정책을 피면 반드시 시장에서는 반탄력을 가진 반작용을 하게 마련입니다. 당연하죠. 살고 싶은 집이 수요층이 많은데 공급을 못하니 기존 주택이나 새로 만약에 공급이 되면 그 가격은 얼마나 많이 오르겠습니까? 제발 혹시 저희 프로를 그 국토교통부나 관계자들이 보시면 입안하신데 뭐 도움은 안 되시겠지만 참고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정부니까 저희 의견도 좀 참고하셔갖고 그 입안하신데 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셨고요. 곽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